컴퓨터 기록, 네, 들어갑니다. 자, 서희석 대표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 일단 소리들 들리고 안 들리는 거 체크하고 나서 제가 10시부터 할 거니까. 우리 김수훈 대표님도 지금 들어오셨고, 이게 전부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전부 들어오시네. 서희석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테니스 아침에 갔다 오셨어요? 예, 지금 막 갔다 오는 길입니다. 예, 이게 아주 출석률이 좋으세요? 예, 이제 그냥, 사이클을 바꿨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요즘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에서 다 품질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요. 예. 어? 그 퀄리티 그러면 딱 이게 소문이 이제 세상의 만방에 전부 다 퍼져야죠, 이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훈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뭐 잠옷바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밑에 내려보세요, 옷. 아닙니다, 예.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예, 가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거 좋습니다. 양영진 대표님. 우리 조재호 씨 들어오셨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번에 발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시는. 발표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공지를 못했어. 발표 자료를 다시 좀 주시면 제가 다시 공지를 할게요. 아이고, 관심 있는 분한테 드려야지. 관심 없는 분한테는 요즘 정보가 넘쳐가지고. 그럼 저한테만 주세요.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유병훈 대표님. 장승철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셨고요. 예. 차석근 대표님 들어오셨고, 조재우 씨 들어오셨고, 지금, 들어오십니다. 자, 10시 됐습니다. 이제 오늘, 57차. 57차 우리 기술독립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을 통한 재구성 가능한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강학주 울랄라, 이 울랄라 회사 이름만 들으면 저는 신바람이 나서 춤을 추는데요. 울랄라 랩의 강학주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면은 스마트 팩토리가 아마 비약적인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그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학주 대표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술독립군은 한 4년 됐나요? 4년이니까 한번 강남 쪽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예, 꽤 오랜만에 회장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 소개나 저희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어차피 발표 내용이 저희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니까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그럼 화면 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내용은 저희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제 스마트 팩토리 쪽에 저희가 도메인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 팩토리라 그러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역과 범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제일 주력으로 하는 사업은 그 산업제조 데이터 뱅크, 데이터 레이크라고 합니다. 데이터 뱅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원래는 이제
북미 쪽에서 사용하는 단어로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고, 유럽 쪽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빅데이터든 어떤 뭐 RDMS라는 전통적인 DB든 그런 데이터만 집중적으로 모아놓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제 데이터 뱅크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데이터 뱅크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뭐 솔루션을 적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주제, 그러니까 제일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RMS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국내에서는 또 RMS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게 RMS가 뭐 몰라서 문제가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런 그 문제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 어떤 공장, 뭐 어떤 모습이 스마트 팩토리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뚜렷한 답이 없어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이 처음 나온 게 벌써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첫 연구가 2006년도부터 이제 독일에서 연구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 2010년도에 이제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게 소개가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이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때도 이제 독일에서 말한 스마트 팩토리가 이게 이런 것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뚜렷한 뭐 어떤 청사진을 제시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뭐 지 사례라든지 몇 개 회사들, 선도적 기업들의 사례를 가지고 뭐 스마트 팩토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워낙에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어느 것이 뭐 이렇게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동안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170개의 국가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국가들의 전체적인 움직임과 그 다음에 이제 선도국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들하고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가장 그 모습과 모양이 비슷한 것이 RMS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RMS가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하는 미래형 공장에 가장 근접한 모습이고 근접한 그런 공장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 RMS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질 않아서 저희가 이제 구축한, 뭐 국내로 본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이제 처음 시도했던 공장이기도 하고, 실제 이제 RMS가 구현이 돼서 돌아가는 공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뜻도 뒤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저희 회사 소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 뱅크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그 RMS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한 11년 차 회사입니다. 11년 차 스타트업인데, 뭐 말이 스타트업이지 회사가 좀 나이가 먹은 회사이긴 하죠. 11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울랄라랩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울랄라랩이 무슨 뜻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울랄라랩이라는 이제 회사 이름을 가진 거는, 울랄라라는 거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전에 TV에 프랑스 그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이다도 씨라고. 그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할 때 보면 울랄라 울랄라 이런 표현을 자꾸 합니다. 프랑스어로는 울랄라가 감탄사입니다. 그냥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런 이제 영어로 치면 와우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울랄라랩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술은 이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차에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3만 개의 부품을 이해하거나 동작, 작동의 원리, 뭐 연료의 화학적 요건, 뭐 이런 것들을 몰라도 저희는 차는 잘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사고 나도 사람이 안 다치는 차, 뭐 어떻게 소리 안 나고 장고장 없이 잘 달리는 차는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좋은 차는 그 안에 이제 좋은 기술들이 포함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행복한 기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기술이 행복한 기술이다. 그래서 그 행복한 기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이런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라고 해서 울랄라랩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메인 기술은 대표적인 게 4가지 기술입니다. IoT, 그 IoT 중에서도 산업 쪽에 사용한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IoT에서 IIoT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IoT,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누가 그렇더라고요. 그 옛날에 거제에는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요즘에 IT를 하면 AI를 꼭 안 빼먹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제 너무 흔해버리신 AI라는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분석이죠. 분석과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기술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제 도메인은 스마트 팩토리. 그 스마트 팩토리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아까 이제 미래형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막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지능형 공장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능형 공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취지고요. 그동안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해왔냐라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 조금 이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그 공장은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말 기준인데, 지금 이제 140개가 넘어갔거든요. 이제 요번 달 지나면 150개 정도가 되는데, 그 140개 정도의 공장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해외는 이제 10개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관련된 기술은 저희가 미국 쪽, 유럽 쪽, 뭐 중국 쪽 해서 원천 기술에 관련된 특허가 있고요. 그거는 원천 특허는 이제 해외 특허들이 다 출원이 완료가 돼서 특허가 등록이 완료가 된 특허들을 하고 해서 이제 한 60여 개 정도의 특허와 그런 인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분석하고 있는, 그러니까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는 하루에, 이것도 이제 작년 말 기준이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하루에 1조 건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조 정도. 그런데 이제 작년 말까지는 해도 2천억 건 정도의 하루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뭐 투자도 뭐 나름대로 그냥 뭐 많지는 않지만 또 작지 않은 그런 투자도 받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성과들을 가지고 있는 저희의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아까 크게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기술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만들어진 게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 2가지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더스트리얼 IoT라고 해서 IIoT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디바이스는 한 10종류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고, 뭐 국내에서는 아마 인더스트리얼 IoT라는 개념을 처음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기 시작한 회사이기도 한데, 물론 이제 저희 회사보다는 G나 ABB, 보쉬 같은 이런 회사들이 더 잘 만들어요. 디바이스 쪽은 더 잘 만들고, 저희들도 이제 저희 디바이스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파트너사들 디바이스도 같이 융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2종류, 크게 2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의 카테고리는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레임워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IT에서는. 뭐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제 소프트웨어가 구성이 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는 소프트웨어, 뭐 OS로 친다, 그 컴퓨터로 친다, 그러면 PC로 친다면 이제 OS가 있고, OS 위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그러거든요.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그런 프레임워크 기술인 이제 스나이프라는 엔진이 있고요. 가장 요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심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라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스나이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나이퍼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이걸 눈으로 보게끔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시각화 도구라 그래서 그 위맥스, 윈비아이라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제품과 서비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이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뱅크, 아까 저 제목에서 말했던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의 그림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저희가 메인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요게 메인의 사업이고, 이제 이게 있음으로써 뭘 원활하게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라는 건데, 일단은 얘는 크게 두 가지가 중심입니다. 물론 기반에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이나 AI 같은 그런 일을 하지만, 그거보다 이제 공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니면 현실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얘는 어떤 기능을 해라고 봤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왼쪽에 보여지는 것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 저희는 요게 아까 저희 IoT라는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하는 역할들인데, 뭐 저희 디바이스가 아니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어떠한 디바이스든 장치든 어떤 방법들을 쉽게 데이터를 가져다가 놓을 수 있게끔, 저장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거의 역할과,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게 데이터 시각화 기술이라고 해서 MES, PLM 이런 게 이제 공장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저희 게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파트너사나 내지는 저희 이제 다른 고객사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솔루션에 저희가 모아놓은 데이터를 잘 전달해서 표현될 수 있게끔 내지는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수집을 원활하게 하는 것과 그 데이터를 연동 공유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가운데 있는 데이터 뱅크가 하는 역할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쪽은 우리 흔히 말하는 현장 OT라고 표현하는데, 오퍼레이팅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공장을 OT라고 이야기하는데, OT에는 이제 각 필드버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필드버스라는 거는 장치들에서 나오는 데이터 연결 방식, 그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왼쪽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방식. 우리 그 대표적인 게 뭐 API 이런 게 있고 SDK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인터페이스를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데이터 뱅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과 연동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 뱅크가 주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 솔루션이 그 역할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공장에다가 뭐 데이터 뱅크를 구축해라 그러면 공장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이제 유럽이나 해외 쪽에 미국, 북미 쪽으로 가면 아까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는 게 북미 쪽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해외 쪽에서는 설명을 하면 쉽게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데이터 뱅크를 구축했다 그러면 막연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장분들에게,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저희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저희는 크게 공장을 위해서는 4개의 관리를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가 이제 설비 관리, 하나는 품질 관리, 생산 관리, 에너지 관리, 이렇게 4가지 관리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팜 쪽도 시작을 했거든요. 팜 쪽이 지금 이제 19개 농장에 지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팜 쪽은 생육 관리나 환경 관리를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제품군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현장에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게끔 해주는, 아까 그림으로 치면 왼쪽에 있었던 그림이죠. 왼쪽에 있는 저희가 이제 위콘이라는 시리즈가 이제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만드는 디바이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위콘 시리즈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중간중간에 처리해주는 POP나 엣지 이런 장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장비들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요 센스가
기존에 있는 센서가 다 처리가 안 돼서 저희가 저희 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센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수 센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4종류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또 기술독립군에서 이제 옛날에 한번 발표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는 디바이스가 이제 위콘 베이스라는 요 가운데 있는 디바이스가 한 종류밖에 없었거든요. 한 종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좀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는 클라우드 서버 쪽은 이제 서브 솔루션이 이제 한 5종류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규모와 성능에, 그리고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캐파라 그러죠. 어디까지 이제 처리를 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5종류의 솔루션이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엔드단의 솔루션은 18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만들다 보니 구역구역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모터를 진단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체결 솔루션. 오늘 이야기할 게 주로 이제 스마트 체결 솔루션을 갖고 RMS를 구성한 예를 이야기를 드릴 건데, 어쨌든 스마트 체결 쪽,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쪽, 전기 데이터 관리 쪽, 그 다음에 햇사, 안전을 위한 영상 딥러닝,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총 18종류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에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린다면,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구조, 데이터 레이크의 구조, 이걸 해가지고 이런 이제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랑스럽게 좀 생각하는 거는, 저희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지금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한국이지만 아마존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저희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이제 다른 클라우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2차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저희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조는 굉장히 좀 신뢰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요거에 관련돼서 이제 인증도 저희가 득한 클라우드 성능 인증이라는 것을 득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됩니다. 보통 이 화면들이 한 5, 6년 전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화면입니다. 아주 특색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한 몇 년 전에는, 이거 공장 디자인 치고는 굉장히 예쁘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들 실력이 좋아서, 저희가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 요런 화면들은 다른 이제 솔루션들은 어떤지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 저희들 같은 화면들 같은 경우에는 요 화면들을 구성하는데 길어봤자 일주일이면 이 공장이 필요한 화면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고급 개발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희 개발자들이 하면 보통 한 2, 3일 정도 하면 이런 화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현장 설치와 소프트웨어 적용까지 길어봤자 일주일이면 이제 프로젝트를 거의 끝낼 수가 있고요. 아까 오늘 사례로 이야기할 오티스나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프로젝트가 크긴 합니다. 크기는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대기업은 프로젝트가 커지게 되는데, 그런 대기업 프로젝트도 최소 짧으면 2개월, 길면 3개월 이내에 공장에 솔루션이 다 적용이 돼서 실제 생산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화면 자체로 보면 이제는 경쟁력은 별로 없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회사 소개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것 같아요. 저 오늘 본론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걸 갖고 시간을 끄면 안 되는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오기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저희가 10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부터 정부, 우리 국내 대한민국 정부는, 제조 3.0이라는 제조 혁신 정책을 발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도 스마트 팩토리를 본격적으로 적용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목표는 작년이죠. 2020년도까지 우리 대한민국 공장에 약 1만 개 공장에다가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2022년까지 내년입니다. 내년까지 3만 개를 보급하겠다라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요 진행 사업은 이제 매년 최소 4천억에서 최대 8천억 정도의 예산으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2014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IT 회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 그러니까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공장 입장에서는 최근에 있는 공장에서 갖고 있는, 제조산업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과 각종 리스크들을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가지고 있는 정책이다 보니 많은 IT 기업 또는 스타트업들이 여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 한 군데당 최소 1억에서 많게는 8억까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라서 정부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에 굉장히 열정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1년에 한 10군데에서 20개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일반 기본적인 베이스 매출은 충분히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정부 기관 쪽에 미팅을 가거나 자문회의를 갈 때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너네 울랄라랩은 잘한다 그러면서 왜 정부 사업은 이렇게 안 하느냐? 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정책에 호응을 안 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에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문제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자, 여기 위에 자그마한 그림에 보면 이제 공장 모양이 있죠. 이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을 위해서 각종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이카운트, ERP 그런 것들, ERP라는 솔루션도 있고, MES 솔루션, PLM, POP, SCN, CPS, 최근에 말하는 디지털 트윈, 심지어는 메타버스까지 단어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장에는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열의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솔루션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중복되는 것을 뺀다라고 해도 솔루션은 한 200여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물론 본격적으로 공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거는 전체가 적용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적용되는 경우가 이제 지원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있는 솔루션들이 각각의 이제 개발하고 전문적인 분야가 조금씩 나눠져 있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도 각기 다 따로 구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공장은 하나입니다. 공장은 하나고 그 안에 공장에 설비들이 있다 그러면 이 설비들도 공장에서는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ERP라는 걸 구축을 하면 ERP가 공장의 설비들에게 이렇게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DB를 만듭니다. 또요, 뒤에 MES를 도입하면 또 DB를 만들고 그걸 연결합니다. 설비로. POP를 만들려면 또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실제 이게 굉장한 낭비를 초래하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큰 낭비를 초래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중복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런 중복되는 것들은 실제 만들어진 DB가 있다 그러면 이 DB를 이렇게 연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지금 정부 사업은 이거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따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TPM이라는 걸 구축한다고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당장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DB 구조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나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는 그 해당 소프트웨어 회사만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유지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시스템들을 통합한다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향으로 간다 그러면 뭐 속된 말로 언발에 오줌 누기식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방법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사업을 웬만하면 요 반열에 저희들도 기여하기 위해서 끼어드는 거는 아니다 싶어서 좀 최소한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했던 그림은 제일 진짜 저희만 원했던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질 때 스마트 팩토리라는 걸 처음 이야기를 할 때 만들어졌던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가 놓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아까 제가 데이터 뱅크라는 말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공장에서 발생되는 이 앞단의 데이터는 거죠. 앞단의 데이터를 한쪽에다가 쭉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각 솔루션이 가져다 쓰게끔 만든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 향후에 이 솔루션들이 추가될 때마다 이 밑에 있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은 확장성과 연동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공장에서 이 솔루션 스마트 공장이 잘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 또는 인터페이스 표준화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실제 이걸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제조 공장들이나 이렇게 기술을 만드는 회사 아니면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자기네 데이터 DB 구조를 노출하지 않아야지만 그걸 독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표준화로 만드는 경우들이 좀 약한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만한 먹거리가 없으면. 근데 지금 지원 사업처럼 돈을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그걸 오픈하지 않아도 내가 돈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따라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표준화가 안 된다는 말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는 거전히 존재하게 된다라는 게 또 하나의 문제로 장기적인 문제로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죠. 실제 요즘에 이제 요 며칠 전에 있었던 2021년 국감에서도 또 이 문제는 지적이 됐었고요. 작년 국감에도 지적이 됐고요. 지금 4년 동안 계속 국감에서 지적이 되어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소기업이 솔루션 몇 개를 지원금을 받아서 구축을 했다라고 치자. 그럼 나중에 이거 유지보수 어떻게 할 거냐? 그 솔루션을 납품한 회사가 없어지면 도대체 이 공장들은 더 이상 어떻게 동력원을 가지고 그대로 지탱을 하면서 가져갈 거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 그 문제점을 가장, 원초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 뱅크라는 개념으로서 구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장점은 데이터가 일관성이 있고 한쪽으로 연동을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말하는 AI라는 이 기술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겁니다. 물론 AI 자체가 어려운 기술이긴 하지만 왜 쉬워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 셋이라는 것을 구성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셋을 구성을 하고 밸리데이션이라는 셋 학습과 검교 정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AI에서 가장 어렵거든요. 그걸 잘 넘기면 좋은 AI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표준화가 되지 않고 데이터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통합적인 AI를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AI가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지능형 공장으로 가려고 그러면 AI를 이 한 DB마다 따로따로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상적인 원래 목표로 하는 그림하고도 굉장히 기존에 요 위에 있는 방식대로 하면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뱅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상단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왜 이 데이터 뱅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제 그 공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룰입니다. 자, 어떻게 접근이 되냐 그러면요. 제일 처음에는 문제 정의,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공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라는 문제 정의를 도출을 하고 그 문제에 따른 목표, 뭐 생산을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품질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생산 타임을 줄일 거냐, 리드 타임이나 생산 타임을 줄일 거냐, 아니면 딜리버리 타임을 줄일 거냐, 아니면 이제 다중 모델, 유연한 다중 모델을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 거냐, 아니면 중간중간에 손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방지할 거냐, 감소시킬 거냐. 결국에는 요 목표는 제가 5개 사례 예시를 드려놨지만 이런 목표들은 결과적으로는 원가 절감과 이윤 창출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죠, 원래는. 어쨌든,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판법론은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한 꼭지가 이제 목표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표 수립이 있다라고 하면 이 목표 수립에 대해서 필요로 한 거는 단 하나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 그러니까 생산량을 올려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올릴 것이냐라는 걸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뭐 품질을 올려야 되겠다. 그럼 품질을 어떻게 올릴 수 있게끔 할 거냐라는 것을 결정하게끔 해주는 거. 이게 기본적인 체계고 이게 스마트 공장에서 시작되는 첫 단추라는 겁니다. 첫 단추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목표 수립과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셋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또 제가 좀 부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PQCD라고 해서 4가지 지표를 표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한 가지 목표만 해결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6개월이라는 프로젝트 기간 안에 1억, 2억을 갖고 물론 그게 마중물이 되어줘야 되지만 마중물이 되지 그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뭔지를 모르겠지만 이전 저런 DB만 데이터만 잘 모아놓으면 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게 적절하든 안 하든 소프트웨어만 돌아가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사업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작년 한 해까지만 해도 4,000개 공장에다 스마트 공장을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무려 500개 정도가 부실이거나 부정수급이거나 내지는 구축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사업이 되어버렸죠. 이번에 국감에 지적이 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게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체계가 구축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솔루션을 적용하는 게 맞거든요. 이 의사결정을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솔루션들. 그게 어플리케이션,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지원 사업을 잘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목표 수립이 아까 PQCD 4개의 지표를 기본적으로 두고 둥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그냥 솔루션도 그냥 이 중에 하나를 그냥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MES를 구축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MES는 생산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산관리 시스템은 생산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목표를 로스 레이트를 줄이겠다, 손실을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MES를 구축해도 정부 사업은 되죠.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뭐 문몬돈 내지는 뭐 물 들어올 때 노져라라는 식의 이야기하고 비슷해서 저희가 좀 거부를 하는 거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걸 계속 이야기를 든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룰에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스마트 팩토리의 단계고 첫 단계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요 데이터 수집하는 것을 이제 OT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에 있었던 디바이스, 하드웨어 기술이 바로 요 부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에 속하게 되고 가운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그걸 도와주는 것이 바로 데이터 뱅크가 하는 역할입니다. 아까 저희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워크인 스나이프라는 걸 이야기를 했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쓰여지는 그런 영역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다 정리를 하면 뭐 아키텍처로 이런 그림이 됩니다. 문제 정의를 하고 그 문제 정의에서 현장에서 이 포인트가 우리가 엔티티디 객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셋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독일에서는 에셋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쪽은 엔티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냥 객체 또는 설비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목표를 따라서 각 설비 또는 공정의 단계들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한 디바이스, 그게 IoT죠. 또는 뭐 IoT가 아니라도 PLC나 그런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디바이스들, 각 액세스에 나와 있는 디바이스들을 수월하게 수집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걸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데이터뱅크에 잘 저장을 시키고 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AI나 분석을 통해서 각 액셋들이 작용을 할때 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처리하게끔 해주는 룰. 이렇게 해서 요 자체가 이제 데이터 뱅크 또는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축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각종 솔루션들이 뭐 레고처럼 끼워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장기적인 지능형 공장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초석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요걸 초창기에 이걸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비웃음을 많이 샀어요. 뭐 이걸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냐 아니면 뜬금없는 자리를 하냐. 사실 이제 저희가 순수하게 연구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독일에서 이제 왔던 개념을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걸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적용해보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한국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회사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회사 경쟁사들이죠. 그건 굉장히 궁극적인 입장에서 본다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정부에서도 지원 사업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뭐 이런 개념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풀려서 환경은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어려운 그림이 나왔던 게 바로 요런 아키텍처가 나왔던 겁니다. 요건 급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MS로 넘어오자고요. 아까 저희 회사 소개를 했고, 저희 회사가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디 영역에 어떻게 스마트 공장에서 어디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미래형 공장 오늘 메인 주제이기도 한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분밖에 안 남아서 아쉽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적용을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스마트 팩토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 어떻게 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인가라는 거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완전히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걸 이제 비슷하게 구현해 가는 모습들은 이제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이런 청사진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도 있었냐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3년 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D 프린터와 로봇으로 사람의 발에 맞춰서, 고객의 발에 맞춰서 신발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그런 모습이 미래형 공장이고 앞으로 공장은 없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약간은 공감을 못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가 아디다스이기도 하니까. 근데 실제 공장이 없어진다라는 개념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제조업 기업의 모습은 비중은 중요도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규모와 사이즈와 그 다음에 형태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융합된 제품 서비스 개념으로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정도이지 실제 제조업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편성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마트 팩토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라는 거에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이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를 처음 시작을 일으킨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의 미래형 모습을
한 줄로 정의한 글이 있어요. 그걸 계속 지금까지도 독일에서는 주장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제품의, 그러니까 모델과 제품의 다양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지고 성향이 달라지고 개인화되고 맞춤화가 되니까 그 사람들의 맞춤화라는 거는 대량 생산으로 많이 팔기 위해서 싸게 만들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춰지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다품종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다품종 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생산 시스템이 독일에서 말했던 미래형 공장이다. 그리고 요걸 원활하게 돌리는 것이 AI나 기술들을 이용해서 지능형 공장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럼 요게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유연 생산 시스템은 뭐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시스템은 정확히 지금 이해를 안 해더라도 요걸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IoT, 그 다음에 CPS, 사이버 물리 CPS 서비스라고 하는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이버 파스킬, 물리적 시스템, 솔루션, 이래갖고 CP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PS, 요걸 요즘에 이야기하면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이런 개념이 CPS하고 좀 유사한 기능입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 유사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매뉴팩처링 시스템. 이 매뉴팩처링 시스템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생산 시스템입니다. 위에 있는 생산 시스템. 이 생산 시스템이라는 거. 이 4가지를 거론합니다. 그러면 이걸 갖추어서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는 것을 공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까지는 공장은 생산 품질 물류 공급의 중심으로 공장이 운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넓게는 기획 설계까지 요 3단계의 일을 하는 게 공장이었거든요. 밑에 있는. 근데 요거를 양쪽으로 발을 넓혀서 고객 발굴과 시장의 수요를 분석하는 것과 고객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전체 프로세스,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을 공장이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공장이 이제 미래형 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하청업체인데, 협력사인데 무슨 고객을 발굴하고 시장을 발굴하냐. 고객을 평가를 왜 해? 근데 이 고객은 B2C 고객일 수도 있고, B2B 고객일 수도 있고, B2G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이 고객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협력사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저희 고객사 중에서 시와 바늘의 태왕금속이라는 데가 있어요. 너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1차 오더사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주는 발주 물량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재고가 넘쳐나서 문제고, 그게 이제 적정 재고라는 걸 맞추지 못하면 다 손실이 되죠. 아니면 이제 속된 말로 떠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어떨 때는 재고를 못 맞춰가지고 재고가 모자라갖고 밤샘 작업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늘어나고 뭐 이런 게 자꾸 벌어져요. 공장이 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음 달에 현대자동차가 나한테 물량을 몇 개를 줄지 안다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적정 재고를 최대한 맞출 수 있게끔 룰을 만들 수 있겠죠. 그게 도요타의 짓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 발굴, 고객 발굴이라는 건 협력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객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쨌든 요걸 전체 프로세스, 가운데 있는 요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를 아우를 수 있는 공장이어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정부 지원 사업에는 주로 요걸 단위로만 보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죠. 그러면 이제 독일에서는 이런 그림으로 미래형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서는 어떤 것을 미래형 공장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이제 산자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일단은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기술, 그게 디지털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기술이 제조업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과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룰은 뭐냐? 초연결 사회, 그리고 공장에서는 맞춤형 유연 생산 체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맞춤형 유연 생산 체계가 아까 독일에서 맡았던 유연 생산 시스템하고 동일한 개념이죠. 그런데 저 단어를 뚜렷하지 않으니까 어려워하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스템이구나 이렇게만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의 기조에 보면 핵심 기조는 맞춤형 유연 생산, 아까 다품종 유연 생산 시스템과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맞춤형 유연 생산 체계는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 그림이에요. 정책은 이렇게 분명히 이제 처음에 기조는 분명하게 맞춰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통일적으로 맞춤형 유형 생산 체계. 요거는 이제 제가 독일과 우리 한국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은 동일합니다. 미국은 또 그 유형 생산 체계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또 일본은 로봇을 중심으로 한 유연 생산 체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래형 공장은 유연 생산 체계 그리고 생산 시스템이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매뉴팩처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생산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강 대표님 이제 네. 너무 시간이 길면 안 되니까 네. 5분 내에 좀 정리를 네, 해주세요. 5분 내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생산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생산 시스템이라는 것은 설비의 배치나 배열을 최적화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아니래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우리가 뭐 다이어리를 잘 적성하자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생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 혁명들의 과정들을 보면 착한 이 생산 시스템에 대한 발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차 산업 하면 보통 우리 엔진 산업, 엔진 혁명이라고 그러고 2차 산업을 전기 산업, 3차 산업을 컴퓨터 산업, 4차를 네트워크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기 산업, 2차 산업이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생산 체계의 필요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왜?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량 생산 시대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 대량 생산 시대 때로 넘어오면서 기업은 오히려 당장에는 이익이 높아졌는데 대량 생산 체계에 경직화되어 있고 계층화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이윤을 유지하거나 그걸 더 증가시키기 어려운 형태로 계속 빠지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생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성공했던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냐면 포드 자동차입니다. 포드 자동차는 이 라인이라는 개념의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회사죠. 그래서 이 포드가 자동차 혁명뿐만 아니라 모든 공장 산업에 컨베어 벨트 또는 라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끔 해줬던 사건이기도 하고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공장에서 제일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일본의 도요타입니다. 도요타에서 짓 생산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짓 생산 시스템이라는 것도 하나의 생산 시스템이거든요. 도요타의 짓에 의해서 생겨났던 것이 안전재고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풀프로프라고 아시죠? 그 풀프로프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정 주기, 리드 타임의 표준화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쉽게 만드는, 유연하게 만드는 운동이, 그러니까 연구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FMS라고 합니다.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 이거는 언제 탄생이 됐냐면 1960년도에 데이브 웰림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시스템 24라는 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컴퓨터를 이용한 거는 아닙니다. 그 뒤에 미국의 독일의 일본으로 해서 1985년까지 전 세계 300개 고장이 생겨나게 됐는데 FMS를 적용한 이게 뭐냐라고 하면 FMS는 CNC를 가지고 만들어낸 공정체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라인이 3개가 있다 그러면 이 라인에다가 CNC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다르게 생산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을 FMS의 기초라고 하는 거죠. 이걸 그림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CNC 4개를 가지고 있고 조립 라인에 2개가 가지고 있다, 공정이 있다라고 하면 제품이 1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만약에 2개로 늘어난다 그랬을 때는 이걸 이렇게 쪼개서 활동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FMS, 요걸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을 바꿀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FMS, 이거는 벌써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이죠.
이 유효 생산 시스템은 최근에 컨베이어 벨트와 로봇 HV를 만나면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물류가 들어와서 내가 A라는 뭐 단추다 그러면 단추 영역으로 쏙 가고 내가 휴대폰이라 그러면 C로 딱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자동화 시스템까지 발전을 해왔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FMS. FMS의 단점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설비의 개수와 배치에 따라서 그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양과 효율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갖추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어왔던 것이 요런 역사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DLM이라는 것은 아까 포드 같은 결정적인 라인이고 금방 말씀한 FMS 이걸 이제 컴퓨터 시대 3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오면서 CIM이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RMS 아직 뒤에 있는 IMS 정보 통합 시스템으로 만드는 스마트 공장은 구현된 사례가 크질 않으니까 이 RMS 가장 유사한 게 주목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RMS로 빨리 넘어오겠습니다. 아까 그게 유연한 생산 가능 시스템이라 그러면 RMS는 공장에서 있는 모든 자원들을 언제든지 배치를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R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구성 가능한 생산 시스템. 이걸 우리가 그동안 이론상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공정 최적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FMS는 누구나 공장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들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FMS를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RMS는 어떤 역할이 있냐 그러면 RMS는 이 공정이 이렇게 바꾸는 것을 현장에서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상으로 이거를 시뮬레이션하고 먼저 점검을 하고 난 뒤에 공정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FMS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 다음에 RMS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과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체 솔루션들이 다 연동이 돼야 되고 전체 기술들이 연동이 돼야지만 RMS라는 것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로직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공장입니다. 공장은 얼마든지 공정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 공정을 바꾸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이 옳다 안 옳다라고 현장에다 적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센싱을 하고 그게 가이드된 결과치를 다시 데이터를 받아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받고 난 다음에는 저장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아까 데이터 뱅크의 중요성이 여기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보면 그러면 요걸 구현한 사례가 국내에 있느냐? 그래, 저희가 가지고 있죠. 그걸 좀 줄이고 뒤에 거를 좀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혹시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시간이 이제 용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11시가 돼버려서요. 회장님께 죄송해서 질문을 만약에 못 받으면 제가 자료는 회장님을 통해서 이제 공유될 수 있게끔 공유를 드렸고요. 다만 공유된 자료 중에 뒤에 있는 오티스 사례는 아무래도 보안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자료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그 RMS 개념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맨 뒷장에 보시면 요게 궁금한 점 뭐 필요한 거 자료 나 없으니까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경로를 역부로 넣어놨습니다. 혹시나 뭐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뭐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시간이 우리 예정된 시간이 원래 1시간이고요. 제가 의도하는 우리 기술독립군의 웨비나는요,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강학주 그러면 윈 팩토리 울랄라 이것만 사실 생각하면요 모든 얘기가 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의도하는 바이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 계속 우리 강학주 대표님하고 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매출 규모 상장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질문 나오신 분이 있는데 투자 모양인데요. 저희 회사는 지금 아직 상장에 그냥 이렇게 회장님 믿고 그냥 오픈을 드리면 지금 23년도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장 대행 회사 증권사를 지금 이제 요즘에 제안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예, 고맙습니다.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혁신전략연구원하고 아마 좀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부 쪽에다 많이 제안을 하고 있고, 아까 정부 사업을 안 하는 거에 대한 저는 깊은 공감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선 강학주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 FMS가 시장의 생산의 모든 부분인데, 이제 RMS 그러면 강학주 이렇게 딱 이퀄 될 수 있도록 이미지 메이킹을 전부 다 해주시고, 하여튼 생산과 관련해서 아까 오티스처럼 10배가 아닌 1000배의 어떤 생산, 프로덕티비티를 올릴 수 있는 나름대로 좋은 솔루션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강학주 대표님께 박수 드리면서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하면 안 될까요? 저기 질문 하나 필요하신 먼저. 분들은 카톡방 제가 마치 만들 테니까요. 저한테 카톡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너무 네. 귀한 말도, 너무 네. 귀한 말 정말 잘 들었습니다.